그럼 이제 날씨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 즉 물의 증발과 응결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증발과 응결? 쌤, 증발이라면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 중에 기화 아니에요? 그럼 응결은 기화의 반대 과정인 건가? 그렇지. 그랬지. 물론 우리는 날씨 변화와 관계 있는 물의 기화와 액화를 배우는 거지. 너희가 얘기한 대로 증발은 기화이고 응결은 액화거든. 그럼 우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볼까? 증발 조건? 그거는 온도가 높고 습도는 낮고 햇빛은 강하고 표면적이 넓을 때. 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아요. 그래, 다들 잘 기억하고 있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증발이 활발하다고 해서 그 반대 과정, 즉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응? 쌤, 물에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물이 된다면 그럼 변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궁금증은 바로 그림으로 확인해 보자꾸나.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 기화 분자수가 액화 분자수보다 많다. 응결이 일어나는 경우 액화 분자수가 기화 분자수보다 많다. 그림으로 보다시피 어떤 온도에서라도 증발과 응결이 모두 일어난단다. 이때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은 경우에 증발이 일어났다고 하고, 반대로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적으면 응결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지. 쌤, 그럼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일종의 평형 상태 아닌가? 평형? 뭐 힘의 평형 같은 건가? 그래, 삐리 말대로 힘의 평형과도 의미가 비슷하단다.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은 경우 증발과 응결이 각각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이런 경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배우게 되는 호화라는 개념과 연결된단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앞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증발 조건이 잘 갖추어졌다면 증발이 계속 일어날 것인가? 혹시 어떤 한계가 없을까? 그건 당연히 어떤 한계가 있겠죠. 공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보합 관계가 있나? 그래, 바로 그거야. 만약 공간 크기가 일정하다면 증발은 어느 한계에서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증발과 응결의 양이 서로 같아진 상태란다. 즉, 동적 평형인데 이때를 호화 상태라고 해. 근데 가만, 포화라면 쌤, 그럼 혹시 여기 나오는 포화가 예전에 용해도 배울 때의 포화랑 같은 거예요? 그때 호화는 용액 속의 용질이 최대한 녹은 상태였지. 와, 용해도. 물론 그때랑 거의 같아. 다른 점은 공기가 들어있는 일정한 공간 속에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배우는 거지. 이때 호화 수증기량의 정의는 호화 상태의 공기 1kg에 존재하는 수증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쌤, 설마 용해도 때처럼 무슨 고하수증기량 곡선 같은 거는 나오지 않겠죠? 뭐, 비슷한 내용이면 뭔가 비슷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기특한 녀석들. 다음 내용을 예측하는 수준이라니. 이럴 때 쌤은 가르친 보람을 느낀단다. 결국 너희가 예상한 대로 똑같은 질량 1kg이라고 해도 온도가 달라지면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존재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란다. 과연 어떤 관계인지 다들 궁금하지 않니? 전혀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계산 과정이 나오겠군.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실제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간단한 그래프거든. 굳이 비교하자면 용해도 곡선의 쉬운 버전이랄까? 물론 주의할 점은 용해도 때는 용매 100g이 기준이고 지금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1kg에 수증기가 얼마나 존재하느냐를 알아보는 거야. 쉽다고 해봐야.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의 관계 그래프. 간단하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프는 대체로 비례관계이고, 고하수증기량은 10도씨에서 7.6g, 그럼 20도씨에서 14.7g, 30도씨에서 27.1g. 뭐 간단하구만.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안 볼란다. 쌤, 근데 저기 A는 뭐예요? 저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시거든. 그럼 그래프를 잘 봐봐. A 공기에는 몇 g의 수증기가 있냐? 그러니까 30도씨에서 14.7g의 수증기가 있어요. 30도씨에서 포화 상태이려면 27.1g이 있어야 하니까 A 공기에서는 정발이 활발하겠구만. 그래. 우리 말대로 A 공기에는 실제 수증기량이 14.7g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정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을 마저 알아보자. 즉, 그래프의 곡선을 기준으로 마침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포화 상태이고 곡선 아래쪽은 불포화 상태이고 곡선 위쪽은 일단 과포화 상태가 된다. 이때 말이야, 불포화 상태의 공기 A를 포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 그건 뭐 부족한 양만큼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되죠. 오, 유리, 제법 하는걸? 27.1 빼기 14.7는 12.4g. 우리가 잘 계산했다만, 그럼 수증기를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수증기량 14.7g은 20도씨 때의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저기서 수평 화살표 방향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 즉,
온도를 낮추는 거지. 바로 그거야. 곧 배우게 되겠지만 기온이 낮아져서 불포화였던 공기가 포화되는 경우가 자연스레 일어난단다. 그렇군요. 쌤, 근데 온도를 낮추다가 만약에 공기의 온도가 포화 상태 때보다 낮아지면 그건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일단 과포화 상태가 되지만 이건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서 곧 차이 나는 양만큼이 결국 물방울이 된단다. 그리고 이때의 상태 변화를 응결이라고 한다. 아, 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면 응결량도 계산이 되네요. 만약 온도를 10도씨로 낮추면 당연히 응결량은 14.7 빼기 7.6은 7.1g. 중요한 사실 하나 더. 포화 상태의 온도에서 조금이라도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포화 때의 온도를 편의상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정했단다. 그걸 이슬점이라고 해. 이건 나중에 배울 습도의 변화 등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그럼 여기서 우선 습도라는 개념부터 알아보자꾸나. 습도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습한 정도, 즉 축축하냐 건조하냐를 알아보는 거야.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어야 습도가 최대 또는 최소일까 하는 의문들이 생기겠지. 그건 역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용하게 되거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아예 없을 때에는 습도가 최소. 그러니까 0이 되지만 최대는 어떻게 되나? 그건 반대로 공기가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자샤! 물이 아니라 수증기로 가득 채워야 되잖아. 그렇게 가득 채운 양이 얼마인지를 가만. 우리가 눈치챘구나. 공기가 최대한의 수증기를 포함하는 상태, 즉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었을 때 습도가 최대로 되는 거지. 현재 우리는 습도를 %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 30도씨 공기 속에 그때의 포화 수증기량의 절반만큼만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습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예, 30도씨 포화 수증기량 27.1g인데 실제 수증기량은 13.55g일 때. 전체의 절반은 수치로는 2분의 1이니까 퍼센트로 표현하면 50%인 거죠. 아하, 퍼센트 농도를 구할 때의 공식과 같은 거구만. 그럼 퍼센트는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 이런 공식이겠네? 공식을 써야 하나? 그냥 수증기량이 얼마다라고 하면 안 될까? 다들 훌륭한 답변을 내놓았구나. 습도의 표현은 우리 말대로 퍼센트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고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한다.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을 쓰면 대충 건조하다, 습하다 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기 공식에서 보다시피 띠리처럼 그냥 실수증기량이 얼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건 절대 습도라고 한단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공식으로 표현되는 상대 습도를 많이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그럼 간단한 문제를 풀어서 공식을 익혀볼까나?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A의 상대 습도는 얼마일까? A 공기의 상대 습도? A 공기의 온도는 30도씩이니까 이때 포화수증기량은 27.1g이고 실수증기량은 14.7g이면 27.1분의 14.7 곱하기 100는 54%. 아싸! 띠리가 마무리를 잘했구나. 저렇게 공식을 이용하면 실수증기량이 아예 없을 때는 습도가 0%이고 만약 공기가 포화되었을 때는 습도가 100%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 물론 아예 포화 상태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되면 그땐 습도보다는 응결량을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된단다. 쌤, 그럼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들이 비가 되니까 비가 내리는 이론 같은 것도 배우겠네요. 응? 띠리, 갑자기 열공 모드냐? 우리 띠리가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아예 다음 수업을 넘어 그 뒤에 수업을 예지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구나. 오, 쟤는 그냥 신기가 있는 건지도? 왜? 저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진 물방울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 구름방울이라고 부르는데 그 작은 알갱이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거 그게 구름, 안개라는 거야. 우리는 우선 구름과 안개 등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비 내리는 현상을 배우게 될 거야. 게다가 지금 배우는 습도 개념에서도 칠판에 적혀 있듯이 습도계 등에 대해서도 아직 공부할 내용이 남아있거든. 뭐 그래도 우리 띠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상하니까 어떻게 뭐 충수업을 해서라도 너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싶다마는 쌤, 갑자기 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도 아까 귀에 문제가... 안 들린다? 안 들렸다? 한절기라 습도 변화 때문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